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의 5번째 강의. 시즌 4 벌써 이제 반이 이제 된 거죠. 요새 제가 에너지가 넘쳐서 굉장히 많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넘칠 때 좀 많이 하다가 또 힘들고 그러면 그냥 또 지난번처럼 5개월, 6개월 또 쉬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운 놈이 나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여전히 많이 저지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이 강의의 주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변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좋은 경구가 있습니다. 좋고 행복한 일은 모두 남의 탓이고 나쁘고 불행한 일은 모두 나의 탓이다. 이는 항상 내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도 될 뿐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나쁘고 불행한 일을 남 탓으로 돌리게 되면 잠깐은 내 잘못을 덮어두고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항상 주변이나 환경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남 탓 계속 하다 보면은 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쁜 일 다 남 탓하면은 그 남에 대한 분노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감정입니까?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내가 알아서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그 선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도대체 누구의 탓이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바람이 불어서 저 깃발이 흩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 흔들리는 깃발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행복한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날 같은 음악을 들었는데도 그 음악이 아주 시끄럽게 들리고 그래서 그냥 정신만 산란해서 라디오나 mp3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음악인데 그래요. 또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얼마나 남자애들은 그냥 먼지가 진짜 풀풀 날리죠. 책상을 뛰어넘어 다니고 교실 뒤편에서는 말뚝박기 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소음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옆 사람이 볼펜 한 자루 떨어뜨린 소리도 책장 넘기는 소리도 트림하는 소리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분명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쉬는 시간에 났던 그 소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더 크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 깃발을 흔드는 것도 내 마음이죠.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마침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돈이 오늘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퇴근길에 차가 끼어들어도 그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또한 그 차가 러시아에 갇혀서
꼼짝을 안 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유, 오늘 뭐 천천히 집에 가지 뭐. 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아, 내가 산 주식이 오늘 한가 맞은 거예요. 수백만 원 돈, 수천만 원 돈이 오늘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직장에 이제 비상이 걸리죠. 부하 직원이 가져온 결제 서류에서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트집을 잡게 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직장 상사는 왜 저렇게 저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마음이죠. 자, 여러분에게 A, B, C, D라는 4명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4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A랑 B 이렇게 2명을 또 얘기하고 C랑 D 이렇게 또 2명을 얘기할 겁니다. 아, 제가 요즘 소설 읽은 지가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 등장인물이 3명 이상만 나와도 그 등장인물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몇 페이지 넘어가면 앞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은 소설, 뭐 반지의 제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에세이나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는 B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B라는 인간이 지나치게 아주 얍삽하고 신의도 모르고 자기 것만 아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정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는 B가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물론 A의 말에 많은 친구들이 동조를 해주기도 하지만 A가 B를 미워하는 정도로 모든 사람이 심하게 증오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까? 그냥 다들 그래, 걔 좀 문제는 있지 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것들이 또 같은 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B는 어떤 사람이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B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몇 년 지나서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우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 그 B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A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봅시다. A는 평소에 항상 술자리건 사석에서 항상 신의를 강조하고 삽니다. 그리고 한번 그 사람을 믿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을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우정과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또 사람들과의 약속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하는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A의 사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A의 말대로 신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약속을 철석같이 따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A는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10여 년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꾸 직업을 옮기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집안은 기울어가게 되고 지금 하는 사업도 이제 빚만 몇 억지고 곧 망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여자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A는 자기 자식들이 제대로 학원에도 못 가고
그 요새 반수라고 하죠. 반수를 해서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자기 아이들 건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빚이 너무 많아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거리에 나앉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비는 보태주고 있습니다. A는 사실 아내 몰래 만나는 그 여자랑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그 여자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10여 년이란 세월 동안 A가 만난 그 여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A가 정말 자기 희생을 한다면 그 여자랑 헤어졌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충분히 젊기 때문에 새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원하는 아기도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A가 만나는 여자의 소원은 아기를 키우는 거거든요. 하지만 A는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가 이 사람을 놔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자유롭게 또 자기 또래의 남자를 만나고 또 그 남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그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이기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A는 신이랑 약속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내 몰래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혼 서약도 약속이거든요. 아내랑 결혼하고 결혼 서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을 깨트린 겁니다. 왜 아내와의 약속이나 신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저 한 여자와의 신의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좁은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사실 B를 욕하긴 하지만 A랑 B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A가 B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신과 상대방 여자를 파괴해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B에 비해서 A가 더 나을 것도 없지만 자신은 인생을 원칙대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C와 D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는 아주 인색합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낭비할 것 같아서 경제권까지 뺏어버렸습니다. 그는 매달 아내에게 빠듯한 생활비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아내가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간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요리를 하고 스스로 그렇게 분주한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은 돈이 항상 없다고 생각해서 돈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 돈이 많은 친구들이 당연히 밥을 사고 술을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죠. C는 항상 자신이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사고 싶은 것 많아도 돈이 모자라서 항상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C는
아내가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중형차를 팔아버리고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3년이나 끌고 다녔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내가 돈을 쓰지 못하도록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많이 돈이 절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으로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내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족들 또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C에게는 또 D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C는 D가 매우 인색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차도 좀 좋은 걸 또 타고 다니고 좋은 양복도 입고 옷도 좀 잘 입고 또 자기를 위해서 좀 투자 좀 하지. 그 돈 그거 어디다가 모아놓은 거 어디다 쓸까? 그걸 돈 맨날 모은다고 D가 굉장히 인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D는 물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냥 옷도 좋은 옷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들을 입고 다니죠. 근데 D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친구가 도움을 청할 때는 그냥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못 받을 생각을 하면서까지 돈을 또 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돈이 항상 없다고 생각한 C라는 사람의 연봉은 사실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더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돈을 아끼라는 말만 합니다. 이렇게 아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보기를 항상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 덫에 갇히고 만 겁니다. C는 이런 연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어렵거나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10원 한 푼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는 자신이 검소하다고 생각하지 인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C는 D에 대해서 D야말로 참 정말 자신만 알고 돈을 쓸지 모르는 수전노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 잘 보면 A랑 B, C와 D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A는 B를 그렇게 싫어하고 C는 D를 또 그렇게 왜 미워할까요? 이것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이 그림자란 자신 안에 존재하지만 자신이 없애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그림자는 억압되고 감춰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서 나타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유독 남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겉으로는 참 겸손해 보이고 자기를 낮추고 항상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 안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난 체도 하고 싶고 자기 과시도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신 안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독 잘난 체를 하는 사람만 보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다음에 정말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하지만 그 사람만큼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거든요. 왜 유독 그 사람만 그렇게 화가 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바로 잘난 체 하고 싶고 자기도 드러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이면 남들이 싫어할까봐 그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투사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도대체 어떤 그림자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면 유독 내가 미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아보면 내 그림자예요.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해대는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유독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들, 난 저 사람 잘난 체 하는 게 너무 재수가 없어. 아니면 난 저 인간 좀 무뚝뚝해서 싫어. 아니면 저 인간 너무 나대는 게 나는 너무 화가 나. 응? 이런 부분들, 유독 남들도 동조를 하지만 유독 내가 그 사람만 보면 그냥 굉장히 화가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저 인간 좀 내 회사나 내 학교나 또 내 직장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마음속에 감춰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자를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는 그런 그림자를 되게 제일 많이 투사하는 게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에게 많이 투사합니다. TV를 보다가도 어떤 가수나 탤런트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어떤 정치인이 나오면 그냥 육두문자 섞어가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 나에게 해대는 일을 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바로 내가 감추고 싶고 내 안에 존재하는 싫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독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자가 TV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연예인이 된다든지 또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지금 현재 연예인이거나 또 정치인이거나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투사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을 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악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들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또 악플러가 많다는 거는 그래도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명인 연예인이나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런 악플도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플이 많다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미운 놈이 나의 스승이란 말은 내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점이 미운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억압하고 싫어하고 내 안에서 몰아내고 싶은 나의 숨겨진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운 놈이 바로 나의 스승이죠. 나에게 이런 점이 있어서 유독 그 사람을 싫어했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운 놈이 오면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정말 미운 놈 만났어요. 그러면 속으로 스승님 오셨네. 스승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십시오. 저분이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실 분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알려주시는 큰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배꼽 인사하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없으면 내 문제 모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A라는 사람도 항상 자신이 신의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게 아주 관대해질 겁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못마땅한 점을 억압하고 밀어내버리기만 하면은 항상 그 사람은 남으로 인해서 화가 나 있고 사는 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운 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혹시 나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지칠 필요도 없고 또 내 감정이 낭비될 이유도 없고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미운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랑하지 마라. 미워하지도 마라. 사랑하면 못 만나서 아프고 미워하면 만나서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혹시 내 안에 존재하는 거일지도 몰라. 맞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감정이 조금씩 옅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운 놈을 통해서 내 안에 억압된 부분들을 안다면 어때요? 내가 감춰두고 억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더 짙어집니다. 빛이 강하면 그 그림자도 더욱더 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죽기 살기로 정말 강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의 악마도 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천사와 악마를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선하게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의 악마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진정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그 안의 악마도 무시무시하게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자라난 악마는 자신이 천사라는 착각하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협박하고 고문을 해도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선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가장 융성했을 때 선함과 신실한 그 신앙심을 굉장히 강조할수록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는 짙어져서 마녀 사냥이 나타난 겁니다. 또 아리안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를 투사한 거죠. 또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귀족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착취당한 희생자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대의 명분 하에서 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이 그 러시아 혁명으로 숙청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라는 명분 하에서 그들은 정말 인간 쓰레기를 청소했다고 생각하지 우리 동료 인간을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혁명을 보더라도 사회주의를 좀 더 진실되게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중국에서 그것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만연함으로써 10대 홍위병들은 자신의 원칙과 반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선생님, 동네에 사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숙청하고 인민재판을 열고 또 유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 많은 문화유산들도 이런 공산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문화유산들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게 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이런 그림자의 투사는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지역감정이 가장 대표적인 투사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냥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이 뒤통수 친다 그러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이거 지역 감정 부추기는 게 정치인들의 가장 큰 역할이죠. 이렇게 지역을 갖다 이리 찢어놓고 저리 찢어놓으면 기본적인 표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잘 부추겨서 야, 쟤네들은 지네들만 뽑는 데더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지역을 갈라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투사의 감정, 그림자의 감정을 정치인들은 잘 알고 있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 지역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 본성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뭐 항상 그 신이 지켜요.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배척하기도 하고 또 자기 속내 드러내지 않고 그 자기 표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사람 감정이거든요. 근데 어디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뭐예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의 어떤 나쁜 부분들을 그 사람들, 상대방 지역에 투사함으로써 자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는 마치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혈액형으로 성격 나누는 거 아직도 얘기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 얘기하다 보면 너 A형이지, B형이지, AB형이지. 그거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을 갖다가 거기다 껴 맞춘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좌우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냥 일본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국까지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B형 남자친구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죠. 제일 나쁜 놈은 그 배신하는 놈이고 여자 이용해 먹는 놈이지 무슨
B형이에요. 응? 뭐 B형만 그렇습니까? A형도 섞여 있고 AB형도 있고.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A형과 B형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무슨 그렇게 혈액형이 많은 혈액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범죄자 중에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럼 김씨, 이씨, 박씨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다 보니까는 범죄자가 많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혈액형을 통해서 투사하고 지역감정을 통해서 투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나는 정말 우아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투사를 하고 투사를 받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내성적인 성격인데 어릴 때부터 그 성격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는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큰애가 학교에서 발표를 해도 손 한 번 들지 못하고 또 어쩌다가 선생님이 억지로 발표를 시켜도 벌벌 떨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내가 버리고 싶었던 그 내성적인 성격을 내 자식 안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둘째는 아주 쾌활해요. 반죽도 좋고 사람들이랑 잘 만나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둘째가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둘째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A가 실수하면 이건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편애가 생기게 되고 A는 큰 애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작은 애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궁합이기 때문에 자식들 중에서도 유독 쟤는 정말 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라면은 걔가 바로 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큰애 나의 스승님 오늘은 발표를 못 하셨군요. 저의 그 스승님께 정말 저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인사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식에 대한 미운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그림자에 대한 얘기, 그림자에 대한 투사에 대한 얘기, 그 미운 놈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더럽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고 버리고 싶은 부분들 우리가 항상 억압하면서 그게 남 탓이고 남이 그런 걸 볼 때 유독 아주 미워하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셔서 내 안에 숨겨진 내가 내 안에서 버리고 싶은 부분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 안에 버리고 싶거나 억압한 부분들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아요. 그거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언젠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의 좋은 점은 뭐 그렇다 치고 나의 좋지 않은 점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많아질수록 도리어 우리는 정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관대해지게 되면 당연히 나는 항상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싫은 사람이 적으니까요. 자, 여러분, 미운 놈을 평생 미워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안 좋은 부분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합니다. 야비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합니다. 악하기도 하고 아주 선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도 하지만 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실수록 내 마음의 평화는 빨리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미운 놈 만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꼽 인사하시면서 나의 스승님 오늘 오셨군요. 제가 오늘은 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승님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바로 나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